안녕하세요. 위클리 민들레이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정자원 화재 복구율이 17%라고 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신속 복구를 다짐했고,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며 현재 관련 업체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국정자원 화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황제 수감, 검사들의 난까지 다양한 정치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재가 복구율은 17%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가요? 이게 사고가 발생 이제 화재가 난 게 지난 9월 26일이죠. 네. 지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거기 화재가 나면서 이제 지금 화재가 난 곳이 어디냐면 이름이 어려워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 줄이면 이제 국정원이라고 해야 되는 사실 겹치니까 국정자원이라고 이제 줄이더라고요, 기자들이. 네. 거기에 대전 본원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행정 전산망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행정 전산망이 돌아가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시스템들, 그다음에 행정 전산망에 필요한 데이터들 이런 게 다 거기에 쌓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한시도 이게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무정전 시스템이라고요. UPS라고 예를 들면 건전지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지진이나 아니면 어떤 홍수라든가 또 다른 화재 이런 걸로 해서 전기가 끝났을 때 대비해서 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그런 전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 자동차 때문에 많이 보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가 거기에 사용되는데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정전 시스템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이 올스톱된, 완전 올스톱되는 이런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647개 시스템이 다 가동이 중단됐고, 근데 그 중에 특히 불이 난 층이 7층인데 G크라우드라고 정부 이제 주요 시스템들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는 홀라당 다 탔습니다. 다 타서 거기에 약간 96개 시스템은 완전히 다 타버렸고 나머지 2층에서부터 4층 거기 있는 거는 이제 연기 분진을 쓰고 이런 어쨌든 확산 이제 서버들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원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전원을 살렸는데 살려서 그게 지금 살아 있는지 아니면 연기가 쌓인 상태에서도 손상이 없이 살아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점검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가동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다시 서버를 바꾸거나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화재가 났으니까 이거를 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똑같은 거를 이제 다시 구현하는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647개 중에서 110개가 그렇게 해서 복구되거나 아니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가동을 시작했죠. 근데 완전히 복구가 불가능한 것도 있는 거죠, 지금? 있죠. 예를 들어서 원래 데이터 센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두 개를 동시에 설치를 해서 두 개가 이중화죠. 이게 이제 같이 돌다가 이중화도 이제 그냥 단순 백업이 있고 이거를 같이 돌다가 이게 죽으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데이터 백업 가운데 일부는 여기 이 서버에 있는 거를 요 옆에 서버에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홀랑 다 탔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이제 본체와 백업해놓은 것도 다 타버린 거죠. 원래 이중화의 진짜 의미는 다른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구나 광주나 물리적 거리가 멀리 그렇죠. 떨어진 거. 이런 데에다가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번에 하면서 다 타버린 케이스가 여러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아침에 논란이 있던 G 드라이브, 중앙부처 공무원들 한 10몇만 명이
자기가 업무용으로 쓰는 그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저장해 두고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거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 전자정부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8년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앞으로 아마 최근에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에서 뭐 사진 찍은 자료도 이렇게 올려놓고 예. 출장 보고서 쓰던 네, 사람들은 네, 아마 네. 황당할 겁니다. 그거 다 그러네요. 없어요. 예. 아니 그- 제가 이제 공무원 출신이어가지고 그렇죠. 써보셨죠? 네네 저희가 네. 이제 공문을 만들면 네. 그 공문을 전부 다 자기 그 컴퓨터 안에 개인적으로 저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한 다음에 다 그 서버에다 다 저장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다 찾아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디 허락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볼 수가 있고 보내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아마 다 타버린 것 같네요. 이번에 다 탔다는 게 탄 이제 거죠. 확인됐죠. 다행인 건 이제 인사혁신처가 그 인사 자료도 거기다가 뒀는데 아마 그거는 아마 다른 곳에 백업이 좀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건 살릴 수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정말 큰일인데. 아니 우리 요즘에는 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각각의 컴퓨터에 모든 게 저장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한글 막 이렇게 하다가 픽 하고 날아가 네. 버리면 네네네. 그냥 휙 하고 사라져 버리고 그냥- 없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실시간 저장이 되는 게 음. 클라우드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구글 클라우드 같은 네. 경우도 그러니까 아예 그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계속 저장되는 네. 형태인데 좀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 네. 시스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공문도 작성하고 맞아요. 거기서 문서 작업도 다 하는데 네. 그 백업된 그때 것까지 다 날라가- 날아가 버렸다. 공무원들 멘붕 상태일 것 같은데요. 지금. 큰일이다 그러면. 이번에 좋은 공부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거기다가 넣고 아마 자기 USB에다가 하고 진짜 그러니까 개인적 이중화를 다 네, 해놓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이중화의 의미라는 게 어차피 하나가 망가졌을 때 다른 거 쓰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물리적으로 거리를 떨어뜨려 놔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 왜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옆에다가 이중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그 부끄러움은 아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음. 사실은 처음에 우리 행정전산망을 열 때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제, 백업을 하고 네. 이중화를 하고 하는 건 기본인데 근데 우리가 그건 안 하자. 일단 하자. 일단 해보자. 하고 문제 있으면 하자. 이런 게 우리의 그 지금까지 개발 독재 시대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동안 사실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했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네. 3년 전이죠. 3년 전에 또 네네. 이제 행정전산 그때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다가 행정전산망이 그때도 죽었었는데 그때 이제 대책으로 이중화를 하겠다. 네. 그리고 민간에서 당시에 이제 그 SK 그 분당에 있는 그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이번처럼 불났었죠. 똑같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에 있던 카카오 서버들이 탔죠. 네. 그래서 카카오톡이 다 목통이 되고 맞아요. 카카오페이 다 목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랬을 때 과기정통부가 야 앞으로 제대로 이중화해. 그때도 보면 이중화를 일부 했었어요. 네. 근데 다 어디냐면 같은 방 안에 있습니다. 아. 같은 건물 안에. 그러니까 이중화가 의미가 없죠. 그냥 이렇게.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를 정부가 다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저 통신사 그다음에 플랫폼사들 뭐 다 여기서 뭐 삼성전자, 쿠팡, 구글 뭐 아니면 국내에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도 지금 다 해놨어요. 네. 그리고 정부는 뭐 당연히 할 거라고 믿었죠. 네. 근데 정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3시간 만에 다시 재가동하고 복구할 수 있다. 할수 뭐 이렇게 있다. 큰 소리 뻥뻥 쳐놓고 그렇죠. 국민들 속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대구하고 광주에 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화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분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별도 전산망이 또 분원을 활용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아. 647개가 있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가면서 전자정부화가 돼가면서 거기는 이제 다른 기관께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기관이 들어 있으면서 여기 거에 백업 기능도 하고 또 네. 여기가 거기 있는 거에 백업 기능도 하고 서로 그렇게 이제 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근데 저는 광주 대구도 불안해요. 왜냐면 거기만 이용하는 시스템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또 이쪽으로 이중화 안 시켜놨을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많죠. 아니 그리고 일단 불이 난 게 이게 노후화된 그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이제 불이 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2014년 8월 달에 처음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10년이 보증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작년에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교체를 안 하고 올해 이제 교체를 하다가 불이 난 건데 저도 이제 정부 기관에 한 23년 일을 했었는데 이게 10년 지났으니까 그걸 까먹었지라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이게 이 보증 기간이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건 네. 3년, 어떤 건 5년, 어떤 건 10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뭘 바꿔야 되는지가 쫙 나와요. 그렇죠. 왜 나오냐면 그 작년이나 적어도 2년 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순찰차가 올해는 뭐 몇천 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제 예산이 미리 들어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당연히 그해 바뀌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는 이게 교체가 안 된 것도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 좀 정정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배터리의 그 수명이 다 돼서 이번에 교체한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이번에 그거를 이제 손을 대게 된 배경이 조금 전으로 거슬러 네네네. 올라가면 애초에 처음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가 지금 대전 분원이거든요. 네. 대전 분원인데 이 건물이 애초에 KT 건물이에요. 물론 이제 옛날에 KT가 저 정보통신부하고 그렇죠, 그렇죠. 민영화가 됐지만 네. 그래서 그게 데이터 센터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KT가 뭐 전화국 내지는 연구원으로 예. 쓰려고 예. 이제 네, 진 네, 네. 건물인데 그 건물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가 집어넣은 들어간 거예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규격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이제 말씀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우리가 자동차 그에 보면 전기 자동차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예. 그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 가능하면 지하에 넣지 말고 네.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네, 네, 예. 네, 네.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UPS라고 무정전 시스템이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 거리를 좀 두고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화재가 나도 이 전산실은 서버들은 괜찮게. 괜찮게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비싸긴 해도 그 어떤 에너지 밀도라고 해서 이 부피 대비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하고 그 사용 그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거가 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휴대폰도 보면 자꾸 이게 충전 방전하다 보면 이게 저 충전량이 줄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른 걸 쓰면 이제 훨씬 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이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데 대신에 뭐냐면 이게 화재가 많이 나요. 이게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이제 음극 양극을 있고 그 가운데 분리막을 설치해 놓고 네. 그 이온이 이쪽으로 갈 때는 충전, 이쪽으로 갈 때는 방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좀 이 불안정하거나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뭐 열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눌리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안에서 이제 화재가 나요. 네. 화재가 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사실은 좀 거리를 띄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위험성을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 전제로 거죠. 해야 되는 전제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그 7층 중에 5층에 있는 G크라우드 존, 정부의 주요 시스템이 있는 존에다가 그걸 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걸 둔 것도 이제 그거와 서버 사이 거리가 여기 이번에 저 행안부 발표는 바로 60cm라고 옆, 하잖아요. 네, 바로 옆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불이 나면 끄는 방법이 그 산소를 이렇게 막아서 네. 그걸 끄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그래 갖고는 안 돼요. 네. 안에서 올라오면 안에서 지금 산소가 자가로 생겨요. 그래서 이게 막 쌓이다 보면 나중에 폭발을 일으켜요. 네, 네. 그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끄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물에다가 담가버리는 집어넣어요. 거. 네네. 기존에 뭐 할로겐 가스 이런 거 그러니까 음. 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했다가는 네.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 그 진화의 어려움을 겪은 게 이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서버하고. 근데 서버는 물하고 상극이잖아요. 그렇지. 네, 이거는 물을 많이 넣어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많이 뿌려야 되는데 쓸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같은 곳에 놓더라도 1m 이상 떨궈서 여기다 물을 막 호수다 들이부을 때 여기에 위험성을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거를 못했고 그 이번에 작업이 뭐냐면
7층에 있는 게 이제 하도 문제 제기도 하고 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야 이거를 그러면 저 지하로 빼자. 네. 그래서 지하로 이거를 옮기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건데 이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수명도 지났네. 뭐 이것도 저러네, 이것도 저러네. 뭐 이동 과정에 제조업체가 와서 뭐 해야 되는 데가 안 했다. 안 했다. 여러 네. 가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네. 사실은 그래서 화재 건은 그냥 경찰 조사로 그것만 하면 돼요. 네. 이게 뭐 그래서 아주 심플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그 배터리 화재가 아니라 왜 이중화를 안 했냐? 왜 이중화를 안 했냐? 이 정부한 어떻게 보면 국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망이 행정 전산망이 죽으면 뭐 일단 국가 기능이 그렇죠. 다 올스톱되는 네. 상황인데 그런 걸 알면서 왜 이중화 특히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 내지는 데이터 백업을 안 해서 이런 사태를 불렀냐라는 게 이번의 핵심이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화재건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지엽적인 걸로 이제 좁혀져요 범위가. 아니 근데 리튬 배터리는 옮기다가 불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정도로 화재가 잘 나는 거예요? 우리 전기차 네네. 툭하면 나잖아요.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리튬이온 네, 배터리 네, 전기차를 많이 그쵸, 쓰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튬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화학 물질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공기 중에 그냥 노출이 돼도 이것 자체가 발화할 수 있을 정도로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불안한 게 옛날에는 그 전력을 이중화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기가 끊겼을 때 발전기를 많이 활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건물 지하에는 발전기가 한 대씩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다 배터리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근데 뭐- 같은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전국이 지금 다 거의 그렇게 돼 있죠. 다 지금 배터리로 예, 예, 바뀌어 예. 있습니까? 옛날엔 그걸 이제 그 경유를 떼서 이제 발전기를 네, 발전기 돌려서 돌려가지고 이제,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친환경 문제, 그다음에 뭐 그 공간 효율 문제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거의 다 배터리로 바뀌었어요. 배터리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납축전지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이 사건 난 이후에 그 증권거래소나 아니면 코스콤 그 네. 옛날 증권조사 같은 경우에 우리는 납축전지를 바꾸겠다 다시 다시 돌아가겠다. 바꾸겠다. 네, 다시 이게 옛날- 일종의 우리 이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그런 뭐- 형태를 뭐- 얘기하잖아요. 예전의 자동차 배터리를 납축전지를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뭐 그런 셈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곽처럼 네. 생긴 거. 여기 또 댓글에 보니까 한국민주님께서 방전시키고 옮겨야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원래는 그래- 방전시키고 옮겨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게 이제 열을 떨어뜨리고 네. 그 안에 있는 방전 충전된 거를 다 전기를 빼고 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옛날 벼락 맞았을 때 하는 것처럼 접지선을 해서 이거를 네네네. 전기를 내보내는 빼고 것처럼. 전기를 뺀 다음에 전기가 한 30% 충전율이 한 30%인가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옮겨야지 이게 한 건데. 안정한데 근데 그것도 안 지켰을 제대로 안 가능성이 됐어요.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아. 그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뭐 수명이 지나서 좀 노후화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옮기는 과정에서 뭐 충격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전원을 끊는 과정에서 뭐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뭐 충전이 제대로 방전을 시켜서 한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아마 경찰 조사로 그 부분은 뭐 곧 드러날 겁니다. 아니 근데 이중화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려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바로 옆에다 놔뒀고 그다음에 배터리와 또 서버를 바로 옆에다 놔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원칙이라는 게 전혀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치외복권이었던 거예요. 다른 그냥, 민간이나 이런 그쵸. 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네. 일들을 그냥 버젓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공주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별도로 이런 국가 전산망을 서버를 갖다 둘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을 따로 구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KT 건물에 그냥 원래 옛날에는 KT가 주로 서버 관리를 많이 했었으니까 거기다 우격다짐으로 계속 우겨 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자리도 없는데 막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예, 그렇게. 네. 그래서 그냥 그거 계속 그거대로 예산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써왔다는 건데 기가 막힐 노릇이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뭐라고 이렇게 논평이 어렵다고 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상태를 안 만들고 전산 시스템을 저거를 아직 행정 전산망을 저렇게 스위치 온을 했다라는 게 그 정도로 야, 우리가 얼마나 무모한 거냐라는 거죠. 이게 3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아니, 훨씬 아니죠. 오래죠. 왜냐하면 이게 과거로 돌아가면 전자정부 시작이니까
첫 이제 그 저 우리나라 국가정보화가 밑그림이 그려진 그 어떻게 보면 옛날 최신부부터 시작을 해서 저 군사정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게 확실하게 저 대중화된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쵸. 네. 이제 네. 전자정부 국가정부화 그때가 이제 아예 한참 처음 시작할 때부터가 그냥 잘못됐었네요. 잘못됐죠. 네. 그때 이제 아.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저도 이쪽을 오래 출입을 하다 보면 그 이른바 성역이 아니고 그 뭐라 옛날 저 청와대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 구역이라고 해서 이게 외부에 그걸 막아요. 근데 맞아요. 대외 그렇죠. 대외비 뭐 이런 그래서 거. 이번에도 보안 보면 구역. 그 대전 분원이 그러니까 그 국가정보자료관리원 그 대전 분원 자체가 이게 비밀 시설이고 그 중에서도 7층은 그 1급 정부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도 뭐 소방 진단이나 네, 무슨 이런 진단이 네. 나오면 여기는 1급 그렇구나. 보안 구역이니까 맞아요. 아예 출입 소방 금지 이런 것도.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검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지금도 아마 드러나지 않고 있는 데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그 다 드러내놓고 우리 기밀시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건데 왜냐하면 최소한 어디 숨겨놓고 난 다음에 기밀시설이요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KT 건물은 똑같잖아요. 네. 생긴 게 다 어디나 네, 네. 그냥 KT 건물 그거 하나가 그냥 데이터 센터요 이렇게 네. 하고 거기는 국가 기밀시설이요 이렇게 했다는 것도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 과천청사하고 연결되는 벙커 우리 이제 비원 벙커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시스템이 다 연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친구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어디서 일하냐 그랬더니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국정원이지? 막 그리고 제가 막 그 걔를 다그쳤어요. 후배인데 근데 나중에 그 KT 소속으로 그 서버와 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간단하죠. 이중화하면 됩니다. 이중화하고 네. 그다음 그 안에서도 서버와 뭐 배터리는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국가 정보 자료 네. 관리원 거기가 지금 대전 분원이 대전이 이제 본원이고 네. 그다음 1센터라고 하고 그다음 광주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가 있고 네. 그다음에 공주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음. 이 세 개를 이제 1, 2, 3세타 그러니까 본원하고 광주 대구를 서로 그렇게 이제 보안 관계로 이중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것도 이렇게 죽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게 사실은 공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네 개의 데이터 센터 국가 데이터 센터 사이에 이제 유기적으로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돈이 좀 들죠, 당연히. 네. 이중화를 하려면 네. 돈이 드는데 그러니까 역대의 그 예산을 배정하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이 이거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야, 그거 하나 있으면 됐지. 야, 그거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예산. 맞아. 그러니까 다 자른 거예요. 네, 다 네. 자르고 심지어 뭐 기재부에 얼마 올리면 뭐 그중에 다 절반도 자르고. 안 날 네, 다 잘리고 그나마 받은 것도 행안부에서 또 가져가고 이래서 뭐 했다는 게 이제 속속 지금 네, 저 네.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 좀 진짜 뭐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도 이 혼내야 돼. 국가 전복세력. 이게 정말 국가 전복세력이 맞아요, 해커보다도 훨씬 진짜. 더 못된.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걸 알면서 안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금액이 정말 뭐 몇조 원이 드냐, 몇천억이 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해마다 하면 몇십억에서 네. 몇백억이면 되는 걸 갖고 안 해갖고 지금 전 국민이 이 난리를 나고 있고 지금 명절 앞두고 있는데 무슨 저 우체국 택배 지금 아무것도 안 안 되잖아요. 되죠. 네. 국민들 뭐 특히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정부에 의존하는 거는 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더 큰 데미지를 네, 입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는 어차피 이제 저 청산을 해야겠죠. 이번에 이제 뭐 경찰 조사 결과 나오면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도 아마 과거 그 했던 사람 다 소환되겠죠.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현직들은 아마 있고, 근데 앞으로도
이거를 막는 방법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화재를 막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 특성상. 근데 화재가 나도 괜찮게 만드는 괜찮게. 거.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 내지는 저 데이터 실시간 백업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열받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어제 그 그렇더라고요. 저기에서 네. 저 장관들한테 다 숙제 내주고 특히 해안부 장관한테 아니 한다고 한 거 안 해놓고 왜 안 했냐, 왜 안 했냐 그러면서 어쨌든 각 부처한테 다 점검해서 네.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그래, 가져와 보고하라고. 보고하고 우리 그 자리에서 내가 다 숙제 검사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 에다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어쨌든 중간에라도 증액을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네. 전부 다 해라.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마 갑갑하고 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두의 AI 뭐 이렇게 띄웠는데 그렇죠. 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지금 거기다가 AI에 올린 만약 AI에 올린 상태에서 지금 상황 났으면 이건 뭐 더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차라리 지금 터지길 잘했다. 차라리 초반에 터져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네. 우리가 좀 불편을 피해가 겪고 덜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터져서 이게 이중화, 뭐 이 맞아. 기재부, 행안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네. 예산 깎는 거 이제는 네, 안 네. 하고 최소한 이중화는 되겠구나라는 뭐 그런 기대치를 내비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네. 코로나19 때 일본에서 그 확진자들 팩스로 주고받았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 전자정보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신뢰하지 팩스로 않는 하고. 스타일이기도 하고 일본의 독특한 뭐 공직사회 네, 네, 분위기가 좀 다 그렇기도 도장 하거든요. 찍고 네. 전자서명 안 되고. 자기 도장 하나씩 다 봐가지고 네, 다 찍어줘야 전자 된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도장 찍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아마 재난 때문에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때 뭐 일본이 선진국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 일본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보통신 쪽으로 빨리 가지 않았으면 또 이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돼요. 근데 전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공주센터를 그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한 95m 길이의 터널을 뚫어서 그 안에다 지금 서버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고 또 이번에 만약에 뭐 서버 그 지금 대전 분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복사하듯이 가져가서 지금 대구나 광주 쪽에서 다시 가동하는 작업들을 한다잖아요. 아마 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차라리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으면 그 비용을 다 보전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그냥 공주센터를 더 확충하거나 거기다 서버를 집어넣거나 해서 그쪽으로 이중화를 해주는 게 더 오히려 안전하지 않나요? 만약에 폭격을 전쟁 상황이나 아니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 안전한 시설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공주가 시작된 게 2012년도인데 그때 그 처음에 이제 그림 그리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핵폭탄, 핵 공격을 받아도 네네. 버티고 태양에서 오는 그 전자파에서도 견디고 어쨌든 뭐 화재 뭐 이런 건 뭐 기본이고 네. 하여간 끝까지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살아남는 뭐 이런 걸로 네. 이제 한 건데 이게 그 돈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야 그거 꼭 필요해? 핵공격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이미 다 죽었어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야 지금 당장 사람들 반백일행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바뀐 거니까 그거를 기획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 예산이 안 되니까 정권 바뀌면 안 되고 도망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중단됐다 시작하고 중단됐다 시작하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는 최후의 그거고 사실은 대전, 대구, 광주만 잘 이중화나 데이터 그 사이만 잘 유기적으로 잘 해놔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별 그 정도만 그건 해도 없고 되는데. 그 세 개는 우리가 뭐 이런 표현 못하지만 북한의 방사포 사정거리에서도 밖이에요. 그렇죠. 그 대전이 바뀌다. 바뀌고 아니 정말 보면 그 유지 보수 뭐 보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깎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막 이제 전자정보 홍보하고 이런 비용들은 계속 늘어났는데 이런 유지 보수 비용들은 계속 깎여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중화 이거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계속 깎아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예방 주사를 맞았고 그다음에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됐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것 무슨 같습니다. 유지 보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안 처음부터 해갖고 아예 출발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쪽짜리를 갖고 한 거예요. 이게 거죠. 처음부터 사실은 불안한 상태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어느 뭐 교수가 이제 저한테 보내준 자료 보면 35년 전에 이미 그 진단을 계획은 다 해서 해놨는데. 지금 이런 거 이중화 문제 네. 저 뭐죠 방금 저 배터리 네. 밖으로 네. 빼는 문제 네. 이런 거에 대한 다 이미 조언을 했어요. 나왔었는데. 다 했는데 정부가 안 한 거죠. 전 예스24처럼 할까 봐 겁나요. 해킹 당했잖아요. 네, 네. 그 가가지고 다시 시스템 우리 열어줄 테니까 돈 줘 이렇게 협박당했다고 하는데 얼마 뒤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우리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슬쩍 돈 몇십억 찔러주고 난 다음에 열어줘 해서 걔네들이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일 터졌는데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또 슬쩍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갈까 봐 그게 더 오히려 걱정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대통령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뭐 설마 그럴 야 있지만 없겠다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금 저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가 비용이 더 싸냐? 훨씬 미리 하는 게 싸죠. 미리 하는 게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드리는 그 비용도 있지만 이번에 그 저 우체국 입점업체들 피해, 그다음에 일반 그렇죠, 이용자들의 그렇죠. 피해, 네. 그 이용 못해서 얻는 피해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그렇죠. 이건 뭐 엄청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쵸. 거고 그런 사례가 정부뿐이 아닌 사실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음. KT나 SKT 그 해킹 건도 네. 네네. 걔들이 뭐 저 그 해킹에 대한 투자를 안 했다가 결국은 이제 SKT 같은 경우 뭐 과징금으로만 1,348원, 78원, 48억 맞고 그다음에 뭐 가입자들한테 보상으로 하는 게 뭐 몇천억이고 뭐 위약금으로 나가는 게 뭐 그게 약간 뭐 뻥튀기였다는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제법 했는데 그 회사 이미지 실추된 거는 뭐 돈으로 그렇죠. 계산하는 그렇죠. 수는 없고요. 네. 네. 차라리 그 동안에 그냥 정보 보안 투자를 네. 연간 몇백억 내지 뭐 그쵸. 이게 더 하는 게 훨씬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안 해갖고 그거 조금 올려서 영업이익 더 냈다고 뭐 주가가 얼마는 오늘 올랐는지 어느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로 보면 뭐 똑같은 게 이제 KT도 지금 뭐 낙하산 CEO들 와갖고 이제 자기 있는 동안에 뭐 실적을 내야 되니까 뭐 탈통신 뭐 어쩌고 네. 사실 통신사들의 본분은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고도화된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게 네. 거기에 본분이에요. 네. 사업권을 준 본분인데 이제 그게 그 어느 정도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질 않거든요. 네. 우상향을 안 하고 이제 하다가 뭐 세대가 바뀌면 이제 그때 이렇게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탈통신에서 이제 남의 영역을 가서 내가 장사를 좀 해서 네. 돈을 좀 벌겠다. 뭐 이래갖고 한데서 본분을 그렇죠.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은 거죠. 그러면 이제 통신망 안정화. 그러면 이제 KT의 통신국에서 불나 뭐 해킹 뭐, 당하고 네, 이제 네. 해킹도 똑같아요. 해킹도 사실은 통신망 앞에서의 그 해킹 공격과 방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요. 네. 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똑똑한 해커가 있으면 뚫릴 수도 있고.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뚫린 뒤에 또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뚫렸더라도 일단 뭐냐면 뚫렸더라도 뚫린 사실을 바로 알아차려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놈이 들어와갖고 개인정보를 빼갔으면 그거를 미리 암호화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로 뭐 80년이 걸려도 못 푸는 암호화를 해놓으면 그거 가져가봤자 어디다 쓰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돼도 사실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통신사들한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수집하지 마라. 니네 사업에 필요한 것만 하고 가입자별로 1, 2, 3, 4, 5, 6 넘버 매겨서 그렇게 해서 해라. 근데 거기에 보면 양질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 연락처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있고 뭐 주민번호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예민한 통화 내역, 그 위치 정보 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커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해킹 당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해킹 당해도 괜찮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네. 말씀 듣다가 아까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전 가족 추억이 남기는 사진요. 이거 날아갈까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전전긍긍 해가지고 혼자서 막 구상을 한 거예요. 이 사진 안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옛날에 했어요? 막 날아가니까요. 네, 다 그래서 뽑아놨어요. 한 곳에 뭐 예를 들면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까 애플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게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종속되는 느낌도 있고 이게 날아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글에다가 드라이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글로 자동으로 또 연동되게 만들어놨어요. 일종의 이제 이중화 해놨는데 그건 전산으로 연결되잖아요. 전산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 외장 하드에다가 그 사진을 또 퍼와서 갖다 온, 그 되게 불편해요. 네. 다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한 개인도 이렇게 하는데 맞아. 대한민국 국가가 그 디지털 불편하지만 방송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사실은 휴대폰 한번 싹 날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불편했던 게 이게 당연히 사진 다 날라갔고요. 네.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전화번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연락처. 그렇죠. 연락처 몇 천 개가 다 날라갔고 네. 그거보다 근데 더 곤란했던 게 일정표가 날라가니까 오늘 저녁에 멘붕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너 왜 안 오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내일 10시엔 어디 가기로 했더니 내일 12시에 약속했던 거 맞아. 정말 멘붕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일정표가 다 날라가가지고 그랬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감사드리고 여기서 잠깐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우리 다음 또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탈모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탈모에 아주 좋은 샴푸입니다. 각 가정마다 탈모 샴푸를 쓰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요거는 두피가 마시는 차입니다. 모죽 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 제품인데요. 보통 이제 탈모 제품을 쓰면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 제품입니다. 얼마나 안전한가 하면 요게 마시는 차로 식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요만큼 없잖아요. 요거 누가 마셨냐면 우리 김성환 네, 평론가님께서 직접 마셨거든요. 마셨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 맛은 한약 맛이 나고. 뭐 이상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슴에 털 난다고. 네, 가슴에 털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 두 번째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요거 하나에 300ml인 대용량 제품인데요. 요거 하나를 한 사람이 2달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 19,900원이니까요. 한 달에 10,000원꼴로 머리 헤어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추천하냐면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탈모가 생기기 전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하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베갯잎에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 있다라든지 내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사서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머리에 이렇게 뿌리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 효과가 없으면 사장님께서 100% 환불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머리에 뿌리는 차, 이 모죽을 구매하실 분들은요. 헬로 마이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헬로 마이몰을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고객센터 1588-063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588-0633으로 전화하셔서 효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하게 요 얘기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검사들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저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파견 검사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특검인데 특검에서는 나보고 수사라고 하니 나 너무 혼란스러워라고 하면서 나 이제 수사 못하겠어요. 복귀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슨 뭐 커밍아웃 합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기가 차요, 진짜. 아니 기본적으로 네. 그건 특검법이라고 네. 우리가 얘기하지만 특별한 법률을 만들어서 검사들이 수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찌 보면 국민이 그렇게 수사하라고 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명령을 내렸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검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가지고 왜 혼란을 느끼는지, 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왜 지금 이렇게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다 수사 뭉개버리고 수사 안 맞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돌아가야 될 검찰이 이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네. 연말 정도면 다 끝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 특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소유지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그래서 국회나 국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겁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특검에서 우리 없으면 너네 이거 특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서 수사해 줄 테니까 검찰 개혁 하지 마. 이런 특검을 정말 이 볼모로 삼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 특검 검사들한테 네. 검찰 선배나 지금 이제 대검 간부급들이 막 연락해가지고 야 니네들이 가서 먼저 좀 얘기 좀 해줘. 행동 우리는- 대장으로. 맞아. 우리는 차마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런 우리가 것 잘못한 게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특검 잘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으니까 네. 너들이 대신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봐 저는 오히려 걱정돼요. 아, 그랬을 수도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봐요. 특검 수사하는 거 보면서 검사 막 한 특검에 한 40명씩 지금 파견 나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 수사 잘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수사 의지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음. 그동안은 수사 의지가 맞아. 없어서 안 했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또 야당 대표한테는 또 지나치게 수사 의지가 넘쳐나셨어.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꼴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의지를 잘 발휘하는 검사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우리 대신 네. 니네들이 집단 행동해줘. 이렇게 하는 인간이 혹여나 있다고 하면은 참 못났다 못났어 진짜. 진짜 그죠? 네. 욕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 공무원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 전쟁에 나가가지고 총 들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약간 혼란스러워서 못 싸울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경찰이 현장에 나가는데 앞에 범죄자가 칼 들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 혼란스러워서 제가 검거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이름 다 잘려요 그냥. 제가 범죄자인지 경찰인지 제가 헷갈리는데요. 헷갈려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 못 할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현장에서 우리나라 검찰은 치해복권 지역 같이 거의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행동할 수 있는 거는 특권이 오로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검사들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수사할 수 없고 기소할 수 없고 나는 뭐 징계받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검사들이 얼마나 그 집단으로 항명했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그 기백은 꼭 그럴 때만 발휘되냐고요. 그 기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하겠다고 나갈 때 그 기백은 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지나치게 정치 수사할 때, 그럴 때 좀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윤석열을 지기현이 구속 취소했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그치, 즉시항고 즉시항고 안 포기하고. 했잖아요. 네. 즉시항고 포기했을 때 그때 목소리를 그때도 냈어야죠. 했어야죠. 네.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많다고 봐요. 이 검사들한테 맞아요. 강하게 경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징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봉욱 민정수석도 사실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면 어떡해라고 하면서 걱정과 우려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힌 거는 이 검사를 잘 아니까 네가 검사를 장악을 해라, 진압을 해라라는 뜻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럴 때 진압을 해야죠. 진압을 그러니까 하고. 그 원래 성격이 유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심지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을 한테 서면 경고 조치했잖아요. 네네. 아니, 검찰 오적이니 뭐니 이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 정치적 발언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돌려치기 한 거예요. 임은정 검사를 조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임은정 검사장한테도 조용해하라고 했으면은 일반 검사들도 집단항명하지 마. 이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이런저런 불만들 나오면서 또 뭐 우리가 한번 나서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직접 경고하게 되면은 또 뭐 그거 경고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또 어떻게 했다고 이런 소리 나오니 차라리 당신 편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한테 강력 경고를 하면 한번 돌려가지고 이쪽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다. 저는 못 알아들을 그걸 거라고 봐요.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알아들어요. 범인을 잡아요? 아니 지금 혼란스럽다잖아요. 지금 혼란스럽다잖아. 자기가 수사를 해야 될지 몰라. 저는 강하게 경고를 해야 되고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징계하겠다. 아니면 여기서도 주동자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이 뭐 수사를 방해하고 특검을 발목 잡을 생각 또는 이제 검찰 개혁을 발목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감찰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시원할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요. 네. 이게 특검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진짜 독한만 먹고 저쪽에도 항명하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항명해 볼까 이렇게 하면은 진짜 특검 수사 엉망진창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 우려 때문에 자제하고 있지 않을까. 전 정성호 장관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조금 답답하긴 하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나름대로 그것 자체도 하나의 방식으로서 조금 절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경고의 메시지나 어떤 방식으로든 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은 합니다. 우리 통신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검찰도 이중화 작업 우리가 할까요?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지금 이중화 작업 하는 때.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죠. 예, 네. 예. 좀 다른 면에서 보면 그 40명이 이제 돌아갔다라고 한 게 참 소심한 그 자기 뭐라 그럴까 불안감을 표현한 거다. 불안감. 네. 전 그렇게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장을 갔는데 그 사이에 인사가 났어요. 내 자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출장을 하고 들어올 때 좀 불안하죠. 네. 네, 그렇다고 내가 뭐 회사에 잘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는 일은 같을 텐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안 보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저는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사실은 굉장히 풍랑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특검에 파견이 왔다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친정이 문패가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짐을 싸서 딴 데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럼 야, 내가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사실은 경찰들도 거기에 많이 이제 파견이 나가 있어요. 근데 그 그쵸. 검찰들도 그 중간에 이제 인사 이동이 이제 곧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약간 친한 경찰관들이 저한테 불안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지구대로 발령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야 될 그래서 자리가 다 이미 다 차버리면 갈 데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 자리를 비워놓은 채로 가만히 냅둘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지구대로 내보내버리고 그 자기 수사과에는 새로운 사람 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경찰청장 인사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좀 신경을 좀 써달라. 네네네. 그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정도는 가능한데 이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복귀하겠다. 나 이거 수사하던 거 내팽개치고 집에 가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간판은 내년 10월에 바뀌는데. 맞아요. 그 아직도 1년 그러니까 남았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검찰 내부에 시기하는 시선도 있다고 봐요. 이 특검에 간 검사들. 예. 왜냐하면 검사들만큼 이렇게 권력 의지가 강한 집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막 온 지탄을 받는데 특검 가가지고 있는 박수 받고 검사들은 있어. 막, 수사 잘하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찌됐든 간판 바꿔 달면 나 특검 출신이야 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도 지금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있을 있을 수 거라고 있겠네요. 봐요. 아직 진짜 그 검찰 인사가 본격적으로 났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 임명 문제나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은 굉장히 불안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 해석이 맞을 것 같은데 옆구리 찔러가지고 니들 좀 대신 좀 그랬을 말해줘. 수도 있을 막 쫄랐을 것 같아. 네. 막 쫄으니까 행동대장 안 할 역할을 수는 했을 없고 것 그러니 나중에 이거 집단 항명이고 집단 반발이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 우리가 호소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바꿨잖아요. 네, 꼬리를 태도를. 내렸죠. 그렇게 네, 했다고 네. 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여야가 부딪혔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지금 이제 비서실장인가요? 제1비서실장으로 부속실장. 부속실장으로 예. 발령이 났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피하 기용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 들으면서 그것도 좀 웃기다고 네, 생각했는데요. 일단 첫째는 김현지 비서관이 누군지 네.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면은 말 못하는 사람인가? 또 더더더 떨면서 그러니까. 예. 그럴까봐 못 내보내는 건가? 사람들도 그렇게 또 의심하고 네,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을 네. 수 있고요. 이번에 이동 인사를 냈잖아요. 네. 비서관, 대변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대통령하고 제가 가까웠던 인사들이 이렇게 회전하듯이 네. 인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핵심은 김현지 비서관을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발령낸 게 아니라 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을 그러니까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낸 게 핵심이다. 아, 네. 그러면서 어쨌든 대통령 가장 근접거리에서 오랫동안 대통령 모신 사람들이 갈 자리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 누군가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이동이 발생한 것이다. 굳이 총무비서관 국회 출석하라고 한 거 그 피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이전에 부속실장을 잘 못 불렀으니까 그쪽으로 옮긴 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 그러면은 김남준 그 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내느냐? 지난번에 강유정 대변인이 한번 그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대통령 메시지 전달을 할 때 있어서 그게 아마 결정적인 도화선이 전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자 했던 참모가 지금 홍보수석실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수석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지난 대선 때 결합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변인도 강의정 대변인도 역시 지난 대선 때 주로 결합을 했고 그 이전에 물론 성남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인연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메시지를 관리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지난번 같은 일도 있었고 앞으로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러면 아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정도의 사람이 오는 게 좋겠다. 홍보 라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남준 실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가면서? 주로 대통령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김남준 대변인이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참모진 개편하는데 인사이동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현지 그 실장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정도로 막 너무 관심이 많아요. 국힘에서.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뭔가 도덕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든지 의혹이 있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을 뭐 데리고 나와서 뭘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아니고 단지 측근이고 오랫동안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음에 소위 그림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직후에 출범을 하고 인수위도 못 거친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잘 읽고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런 얘기들 들어가면서 인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총무비서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현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호사가들이 말만 듣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던 것만은 맞아요. 근데 김현지 비서관이 과연 그럴 사람인가? 예를 들면은 지금 김장겸 의원은 김현지 비서관이 V제로라고 하던데 좀 웃겨가지고 진짜. 그랬더니 이제 김현지 비서관의 이력이나 이게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막 추측을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또 막 자기 에피셜로 해서 또 퍼뜨렸더라고요. 기자 출신이고 MBC 사장까지 거친 왜 이렇게 정보력이 약해 근데. 그러니까 제보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김현지 실장이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 교수가 은사다. 이 얘기를 제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공개를 했어요.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김현지 비서관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대학 시절을 기억하고 있고요. 후배들도 그 김현지 비서관을 따라다니는 후배들도 잘 알아요. 지금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이 상명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의혹 제기를 하니까. 그리고 학교 시절에 꾸러기 방이라고 해서 성수동 행당동이 예전에 철거를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90년대. 그때 철거민촌에 엄마 아빠는 다 돈 벌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아이들을 돌봐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 동아리 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인성도 좋고 그래서 후배들이 많이 따랐대요. 그러니까 많이 따르고 그리고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서 상명대 학보를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이미지가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명대 학보에서 김현지 비서관 기사를 찾았어요. 이게 97년도에 그러니까 그 15대 대선일 때 DJ가 이때 이제 대선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대학생 유권자위원회라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각 대학별로 만들었어요. 그 유권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상명대에서.
그 인터뷰한 기사거든요. 경제학과 4학년이네요. 이게 97년도니까 그러니까 98년도에 졸업했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김현지 비서관이 혹시 이게 너무 떨어서 엉뚱한 실수할까봐 안 내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그래요? 굳이 저걸 보여드리냐면은 학창 시절부터 이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후배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네. 자기가 소신 있게 자기 봉사활동도 하다가 시민단체 활동도 할 정도였으니까 네. 어디 가서 숨어서 저 말 못해요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야. 나오면 언제든지 나가서 자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위치에 관한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인 것이지만 그렇죠. 예. 사람으로 보면은 제가 아마 평가하는 게 제일 자세하고 정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히 국민의힘에서 뭐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김장겸 의원은 기자 출신인데 진짜 취재력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요. 네. 취재력이 없는데 오보를 냈으면 정정을 할 줄 사과를 알아요. 해, 그치.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정정을 해야죠. 예. 기자 시절 때도 이거 안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산림청에서도 전혀 말도 안 아니라고 되는 했고. 거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도 시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이거 부인했거든요. 네. 부인하고 나니까 김장겸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두 김현지 실장이 당시 2년 전였던 신구대학교를 다녔는지 여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아닌 것 같다. 뭐라는 거야 진짜. 아니 왜냐하면 다 아니라고 산림청이 얘기를 했는데. 산림청이 어제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김인호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에서 김현지 실장을 가르친 사실이 없다. 네. 은사라는 건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그게 신구대학교 안 다녔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아이고. 은사는 아니지만 어떤 다녔을 방식으로든 수도 관계가 있잖아. 돼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주장했던 게 허위고 오보라는 사실을 인정 인정을 안 안 하면서 해. 슬쩍 빠져나가면서 네. 두 사람이 과거 성남에 제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잖아. 다른 걸로 슬쩍 빠져나가면서. 슬쩍 빠지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기자 시절 때도 저랬어요. 제대로 뭐 보도 안 한 뭐 똘똘한 기자는 아니었던 듯하고 MBC 네. 사장도 아니었던 분이 국회의원 돼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굳이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김현지 실장 비서관의 후배들하고도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도 듣고 오늘 저렇게 찾은 것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비선 실세라는데 비선이 아니라 정선 아닙니까? 비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오랫동안 성남시장일 때부터 있었던 몇 명 말고 측근이라고 불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밝혔지만 극히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민당 대표할 때도요. 제가 민주당 웬만한 중진 의원들부터 해서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근이 누구예요? 누구랑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군데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정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이 뭐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문고리처럼 뭘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김남준 비서관 그 대변인도 몇 년 전에 제가 만나서 술자리 같이 한참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저랑 일치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을 내세우거나 자기 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말을 듣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변인이라고 해서 뭔가 막 뭐 하는 이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조용하게 기자들하고 많이 만나고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 의중을 대신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기자들이 볼 땐 제일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아마 앞으로 주목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잘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좀 떨었는데요. 이제 좀 풀어지니까 끝나네요. 근데 다음번에 다시 네, 한번.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여기 이제 그 복구가 될 때마다 이제 좀 한번 모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올해에서 SK 해킹이 끝나고 과징금이 부과되는 날 KT 건이 터졌고요. KT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는 날 정부 불났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요게 빡빡 터지고 있는 저는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 불안해요. 뭐가 또 터질지.
그러니까 이게 저 여기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가다 맞아요. 보니까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예. 막 당장 이렇게 모양 만들고 벌써 막 SK 사이즈 UC 키우는 게. 맥힌 거는 한 10년 전 얘기처럼 멀어졌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가야 되는데 정말 모양만 크게 세우다 보니까. 제가 끝나면서 팁 하나 드리면 네. 앞으로 혹시 집에서 주무실 때나 아니면 집에서 나오실 때 보조 배터리 절대로 충전기에 꽂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터지나요? 폭발하는 반드시 경우 많이 있잖아요. 빼놔야 돼요. 보조 배터리 충전기 네, 충전기에서 거. 반드시 빼놔야 되고 잘 때도 반드시 빼놓고 그게 눈앞에 있을 때만 이제 하고 연기가 났을 때 내가 바로 알아차릴 때만 이렇게 꽂아놔야 되고 혹시라도 연기가 나면 절대로 만지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요. 네. 수건을 물에다가 푹 담궜다 갔다가 확 뒤집어 씌우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자꾸 난다 그러면 이걸 해서 욕조에다가 집어넣고 물을 위에다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럼 전기차는 어떻게 해요? 전기차는 일단 두고 도망가는 게 상관. 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불나기 시작해서 확 위로 불길이 왔는데 채 10초 내지 15초가 안 걸려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거를 뭘 빼겠다고 하는 순간 안 되네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딱 도망가는 게 낫네요. 딱 문 열고 바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된다. 그것도 역시 대비책을 다 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제 보조 배터리 충전시킬 때는 내 눈앞에 있는 경우에만 충전을 시키고 놔두고 밖에 나오셔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바로 도망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